BTV 동진 파이아키아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진입니다. 네, 파이아키아 3년 만에 최초로 야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실내를 저희가 야외로 만들었는데요. 네, 제가 알코올도 준비되어 있죠. 네, 이게 맨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서 도저히. 네, 사실 이게 무알코올 맥주이긴 한데요. 뭔가 오늘 또 주제가 좀 약간 명절 직전에 편한 분위기를 한번 내면서. 그래도 네. 뭐 치킨 한 마리는 시켜야지 않겠습니까? 자, 분위기만 내고. 자, 파이아키아가 또 얼마 전에 또 3주년이었습니다. 아, 우리 파이아키아 3주년 기념하면서. 네, 자축을 하면서. 네, 원샷. 야, 근데 평론가님이 네. 지난 한 30년 동안 기자 시절을 포함해서 네. 정말 많은 감독님들 인터뷰를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2년 네. 전에 한국 감독 탑 7을 뽑았었는데 네. 오늘은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셨을 때 과연 어떤 분들이었는지 평론가님께서 가볍게 한번. 야, 봉준호 감독 실제로 그게 제일 만나면 궁금해요, 어때?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러는 김에 오늘은 영화 얘기하지 말고 또 이분들 자체가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고 네. 또 제가 봤을 때 어떤 인상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들려드리는 정도로만 말을 하려고 하고요. 한 가지 전제할 것은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사적인 자리를 특히 최근에는 거의 지난 몇 년간 갖지를 않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 만난 건데요. 어찌됐건 적게는 한 두세 번, 많이는 20-30번 다양한 어떤 자리에서 뵀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수박 겉핥기식의 인상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본 사람으로서의 네. 어떤 정도의 분들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본격적인 얘기 앞서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영화를 통해서 그 감독의 성격을 네.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격은 모르겠고 태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에 대한 태도라고 그럴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삶을 대할 때의 태도가 있잖아요. 자학하는 스타일이 있거나, 네. 아니면 스스로 막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치열하게 한다거나, 좀 게으르게 한다거나, 사람에 따라서. 네.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네. 뭐 비평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봉준호 감독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봉준호 감독은 사실 여태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 네.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소위 흥행에 실패한 영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데뷔작. 네, 그게 이제 플란다스 이게인데 첫 영화를 데뷔하는 감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영화가 사실은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영화는 굉장히 좋지만. 네. 근데 그 해 말에 이제 겨울에 제가 썬댄스 영화제라는 데를 갔는데 네. 이 썬댄스 영화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썬댄스 영화제를 모방해서 작은 영화제가 같이 열려져요. 그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2군처럼. 네. 그래서 슬램댄스 영화제, 슬럼댄스 영화제 이런 게 열리게 되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저는 이제 썬댄스 영화제를 취재해 갖고 당시에 이 플란다스 이렇게 해가지고 슬램댄스 영화제에 오신 거예요. 근데 다 같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마을에 한국의 영화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서로 얽히면서 주변에 계속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됐죠. 네. 그때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셨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첫 번째 영화가 사실은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의기소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실은 전 그 영화를 좋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표하기도 하시고, 그러다 약간 좀 이제 친분이 생겼죠. 며칠 지난 저녁에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초대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한국 식당 같은 게 없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햇반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네. 3분 카레 이런 걸 해서 한번 대접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하루 저녁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영화인이 한 10대 명 되죠. 재밌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햇반 먹고 이렇게 해도 그릇 같은 게 남을 거 아니에요. 네. 설거지를 어느 순간 하시는데, 봉 감독님이 설거지를. 봉 감독님에 대한 제 첫 인상은 설거지였어요. 설거지를 너무 잘하고, 너무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꼭 봉 감독님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서 어느 순간 착착착 그릇을 담아가면서 설거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하시네요. 네,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봉준호 감독님은 한국 영화 감독으로 최고의 스타이고, 국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알려진 그런 최고의 감독이 되셨잖아요. 근데 저런 위치에 오르게 되면 사실은 주변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헐뜯는 사람도 많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많고. 시기를 하죠. 네. 근데 봉준호 감독은 그 위치에 있는 걸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적극 응원하는 편이에요. 진짜 안티가 없어요, 별로. 그렇죠. 네. 그게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저쯤 되면 주변에서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들어오는 일의 95%는 거절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방송에서 나와달라,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 거절하는 과정에서 봉준호 감독이 거절하는 분한테 보낸 문자 같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절 당하면서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게
야. 네, 그냥 공식적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진심과 미안함을 담아서 거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안 받게. 오히려 거절당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방식으로 언급하면서 저한테 보여준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 같고요.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중년 남자 특유의 어떤 행동들 같은 거, 패턴 같은 게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나이에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근데 봉준호 감독은 그게 없어요. 아, 젊게 거의. 사시는군요. 젊게 산다기보다 아직도 소년스럽다고 그럴까? 굉장히 엉뚱하고 사실은 장난기도 많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측면이 강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 소년스러운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했을 때 맞아요. 텍사스 네. 전기톱으로 나눠주고 싶다. 그건 이제 유머도 유머지만 네. 굉장한 재치라고 말할 수 있고 봉준호 웅변 학원을 만들어도 저는 성공할 것 같아요. 야. 자, 다음으로 파이아케 오시기도 하셨던 까느박이죠. 박찬욱 감독님이십니다. 네. 박찬욱 감독은 제가 만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달변가군요. 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약간 갸우뚱하시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박찬욱 감독이 말을 약간 느리게 하시거든요. 그냥 조용조용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뭐 화려한 무슨 이런 게 있지 않고 네. 유머도 약간 누른 유머를 구사하거든요. 화려하게 뜨는 유머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얼핏 들어서는 그렇게까지 화술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얘기할 때 가장 즐거운 사람이 박찬욱 감독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런 자리가 많지도 않았겠지만 어떤 자리에서 만나든 간에 잠깐 만나서 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넷플릭스 대표랑 박찬욱 감독이랑 저랑 셋이 만나는 행사가 대담을. 있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행사하기 직전에 한 10분 정도 만나서 대화하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 짧은 10분조차도 최근에 나온 영화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한국에 요즘 재밌는 조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 네. 화제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문학적인 조예도 깊으시고 책도 정말 많이 읽으시고 이러니까 이 같이 어떤 자리에서 만나도 화제가 끊기지 않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편견도 적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영화계 소문에도 밝으세요. 그래서 재밌는 뒷얘기들까지 해주셔서 사실은 정말 흥미로운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을 만날 때 이제 다른 영화인들이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지비 같은 거 하면 배우들이 있다던가. 네. 그 행동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이 박찬욱이라는 그 아티스트를 굉장히 존경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한테서. 네. 박찬욱 감독이 첫 영화, 두 번째 영화를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대중적으로. 네. 두 번째 영화도 실패하셨을 때 저는 이제 기자였는데 워낙 글을 잘 쓰시니까. 평론가 다셨었죠? 네. 평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그 수필 같은 거, 네. 칼럼 같은 거를 이렇게 청탁을 해서 여러 번 전화드린 적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화려하지 않았던 약간 힘드셨던 시절에. 근데 그때도 박찬욱 감독은 굉장히 멋있었고요. 30대 시절에도. 말씀도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매력적으로 하시는 타입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사람은 귀족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신사적이시죠. 예. 단순히 매너가 좋다는 게 아니라 성품이 약간 고귀하게 타고난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 그럴까? 아우라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품이 넓은 사람인 네, 것 같습니다. 뭔가 와인과 클래식을 즐겨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단순히 뭐 그것뿐만 아니라 클래식도 당연히 즐겨 하시고 뭐 그러시겠지만 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런 자리도 좋아하고 네. 그러면서 또 영화도 훌륭하고 네,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것보다 청년 봉준호와 청년 박찬욱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상수 감독님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홍상수 감독님을 제가 처음 본 건 강원도 때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30대. 야. 네, 20세기. 네. 칸네 영화제를 갔는데요. 칸네 같은 데를 가면 계속 마주치면서 이렇게 또 그런 자리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너댓 명이 같이 있었던 자리인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얘기가 이제 흘러가다 보면 영화 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양궁을 중계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본인이 만약에 양궁을 중계한다면 지금처럼 TV에서 중계하는 것처럼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라면 이렇게 중계하겠다라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럴듯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테스터 같이.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사람이 만드는 양궁 스포츠 경기를 보면 너무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네. 굉장히 아이디어도 그 당시로서 반짝반짝하고 다만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이었고요. 좀 말 잘못하면 박살날 것 같고 이런 아주 날카로움이 서늘하게 살아있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만 한 10수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인터뷰 때문에 성격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바뀌잖아요. 좀 날카로웠다가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네.
사람 스스로가 약간 푸근한 면까지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좌중을 압도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런 굉장한 카리스마와 흡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사실 영화도 그렇게 고유하게 본인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영화를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자, 이분도 정말 궁금합니다. 되게 미지에 쌓여있는 분 같기도 해요. 네. 이창동 감독님. 자, 정말 거장이시죠. 이창동 감독님은 과거에 이제 그 감독하시기 이전에 소설가였잖아요. 네. 저는 국어쌤이기도 했고. 네, 독자로서 굉장히 좋아했던 소설가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네. 이창동 감독님 뵈면 선생님 같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인터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10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 부메랑 인터뷰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10수년 전인데요. 네. 인터뷰를 하러 이제 제가 제 차를 몰고 가는데 약간 골목골목 이런 데 있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굉장히 복잡한 곳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꽤 오래 전이라서 내비게이션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더군다나 제가 길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찾아오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인간 내비게이터 같은 내비게이션 같은 느낌? 아. 네, 너무 자세하고 너무 정확하게 여기서 앞에 무슨 개미 수포가 나오면 좌회전해서 오다가 30m 더 오면 오른쪽에 빨간 간판이 보이는데 우회전해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이 빠르시진 않지만 느릿느릿 말은 굉장히 느린데 예.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그럴까? 사실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예. 문화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위직을 하고 또 한국 영화계에서의 대들보 같은 어떤 역할도 있으시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네. 어른이시잖아요. 약간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어렵다기보다 굉장히 푸근하고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족들한테 존경받는 삼촌 같은 느낌?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배울 때마다 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배운다는 느낌 같은 것이 있고요. 많이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은데도 아주 자상하고 네. 그런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요. 어떤 상황에서 남한테 강압적으로 뭘 시킨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학하는 스타일 같고요.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엄격하군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아니 저런 훌륭한 예술가가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극한까지 몰아붙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담금질하기도 이런 걸 보면 옆에서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 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막 어른이다 이분이 이런 생각 잘 안 들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분이 어른이다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카리스마가 넘치기로 유명하신 나홍진 감독님이십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2번밖에 못 봤고요. 네. 그 2번도 한 번은 곡성 때 뵙고 2번째는 랑종 때 제작자로 뵀거든요. 아, 그 전 두 영화 때는 네, 본 적 아. 없어요. 그 2번 봤고 2번 다 일반적인 지비 행사를 하기 위해서였으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은 바로 직전에 한 20-30분 전에 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대기실 같은 데서 이야기한 게 전부입니다. 그 나홍진 감독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요. 그 나홍진 감독 영화를 보면 정말 강렬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굉장한 매력이 있는 훌륭한 영화들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의 대화였지만 굉장히 솔직하다는 생각을 전달받았고요. 뭘 가리는 거 없이.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그럴까요? 네, 자중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강렬하게 휘어잡는 것 같은 그런 리더십이 강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말을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처럼 막 이렇게 굉장히 지적으로 멋지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타입은 아닌데. 오히려 표현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지 않는데 네. 솔직하게 굉장히 툭툭툭 던지는 모습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어쨌건 보면 저 사람이 대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확 주는 그런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술적인 야심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영화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미학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러면서 끝까지 쟁취할 것 같은 그런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작 원더랜드가 21년에 나온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너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네, 김태형 감독님이십니다. 영화는 아마 완성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김태형 감독은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설레는? 뭐 설레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탕웨이라는 엄청난 매력을 가진 그런 뛰어난 연기력과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많이 이렇게 얘기를 전생 했잖아요. 나라를 구한 3인 중에 한 명이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막 이런 식의. 근데
그 당시에도 영화계에서 김태형 감독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의외의 뉴스이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김태형 감독 자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하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그 데이트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빠지게 된 여자 입장이면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탕웨이랑 결혼한 것 자체가 의외였지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어울리게 느껴졌고요. 김태형 감독은 그 예전에 만추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네. 그 영화를 찍었을 때 이제 그게 해외에서 찍다 보니까 해외에서 그걸 모든 업무들을 담당하게 하는 해외 프로듀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한국 프로듀서도 있겠지만. 근데 해외 프로듀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디렉터 킴은, 김태형은 같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해주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감독이라는 그런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사람이 너무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야.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나는 예를 들어서 내 모든 걸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바쳐서 이 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죠. 그게 물론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 스텝으로서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진실한 면이 있죠. 실장님께서 김태형 감독님이랑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때 시네마 천국 진행자셨는데요. 아, 네네. 약간 유재석 씨처럼 네.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는 그쵸.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스타일의 진행을 했다. 예, 네. 그때 그 아마 감독님 세 분이 하셨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고 예. 김태형 감독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계신 것 자체가 약간 주변의 환경을 굉장히 따뜻하게 채색해 만들어주는 우리가 이제 필터 같은 걸 무슨 오렌지빛 필터를 넣으면 색깔이 다 그 빛으로 장식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죠. 김태형 감독도 화를 낼까 싶기도 한데 네, 화를 내겠죠? 한 번도 저분이 화를 낸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화내기보단 삐지실 수는 있지 않을까. 예, 좀 섬세하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아무리 그래도 부부끼리 또 부부싸움도 할 거야. 네. 자, 이번에 이명세 감독님이십니다. 이건 네. 파이아키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저도 뵀잖아요. 네. 제가 본 감독님 몇 분 안 되시지만 네. 가장 소탈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잘 어울리는 그 형용사 중에 하나가 소탈하다인 것 같고요. 주변에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영상자료원에서 어떤 행사를 같이 했고요. 끝나고 나니까 간단히 한잔 하실래요? 한잔 할래? 뭐 동진이 형? 항상, 동진이 형 항상 맨날. 형이라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약간 옛날 분들이 그러시죠. 그래서 형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야 이게 좋죠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이제 남산 자락에 있는 감독님이 서울예전 나오셨으니까 그 이제 단골집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행사까지 저녁에 하고 가니까 좀 시간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술집이 문을 닫은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선술집 같은 초라하면서도 작고 이렇게 아담한 그런 술집이었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네. 근데 감독님이 전화하니까 한 10분 후에 그분이 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에 문을 닫은 술집에서 감독님이 전화하니까 와요. 야, 인간미 있네요. 네, 그리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술집에서 문 열어놓고 둘이서 한 2-3시간 술 마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옛날이긴 하지만 근데 그분이 예를 들면 짜증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감독님을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 눈에서. 그 술집 주인이신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러시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낌이 오기도 했었고요. 네, 약간 이 감독님도 역시 이 다른 분들보다도 데뷔가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80년대니까. 네. 이 나이가 아니라 이 데뷔 시기 때문에 옛날 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감독님을 저도 이제 거의 한 30년째 뵙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가장 좋은 의미에서 철없고 가장 좋은 의미에서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독님처럼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나는 순간마다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만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없이 밀고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 그 점에서 주변에서 정말 지독하다, 완벽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시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세의 어떤 고유한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도 또 관계된 얘기도 아니고 저한테만 하는 얘기도 아닌데 아주 가끔 이제 본인이 이제 약간 친밀하게 느끼는 분들한테 약간 단체 메일 같은 거, 단체 문자 같은 거 보내세요. 설이나 뭐 추석 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무슨 전시회 갔는데 좋았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와, 이런 걸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순수함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이분이 아직도 이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푸근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소탈 그 자체군요. 인터넷과 IPTV 가입은 어디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샵. 더 빠르게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또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SK 공식 온라인샵. 바로 비다이렉트샵 가입문의 106. 제 맥주가 아직 한 반 넘게 남아있는데, 네. 몇 분 더 얘기해주세요. 유승환 감독님 어때요? 최근에 밀수로 또 흥행하신. 유승환 감독님이요. 네. 유승환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고요. 말씀을 너무 잘해서 문제도 많고 네. 재밌는 얘기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잠깐 만나거나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만나도 뭐라고 할까요? 그 좌중을 이끌어가는 어떤 화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유승환 감독님을 제가 처음 본 건 감독님이 20대 중반 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이죠. 정말, 예. 네. 죽거나고 나쁘거나 때인데, 죽거나하고 나쁘거나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데뷔작이었고요. 그래서, 와,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궁금해서 이제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감독이시잖아요. 모자를 거꾸로 쓰고 오셨어요. 예. 야구 모자를. 약간 바나나 같이? 약간 코믹하고 이제 어떤, 그분이 또 약간 또 연기도 했잖아요. 그 그 영화의 영화에서. 주연이기도 예.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데 굉장히 격이 없고 사람이 워낙 재치있고 재밌어 보이니까, 그날 이제 그 근처에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카페 2층이 당구장이었어요. 근데 즉석으로 함께 사진 기자가 네. 위에서 찍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 당구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좋다고 해서 같이 올라갔는데 당구장에서 사진 기자가 너무 의욕이 넘쳐서 그냥 뭐 구르게 하고 눕게 하고 당구대 위에서 액션을? 이런 걸 막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약간 싫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감독으로 인터뷰로 왔는데. 근데 그 포즈를 다 익살스럽게 소화해 나가면서 기분 좋게 끝까지 촬영했던 기억이 제일 참에 남아있는 유승환 감독에 대한 기억이고요. 자, 이번엔 신작, 네. 거미집 개봉을 앞두고 계신 김지훈 감독님 한번 얘기해볼까요? 김지훈 감독님이요. 김지훈 감독님은 뭐라 그럴까? 네. 매력적인 솔로는 저런 거구나.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도 솔로이시지만 굉장히 멋있는 분이세요. 뭐 실제로 스타일도 좋으시고, 네. 근데 의외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내성적인 측면도 있으시거든요. 굉장히 엉뚱하면서 재밌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또 약간 낯을 가리거나 내성적인 부분도 있으신데, 그거 자체가 그분의 매력처럼 보이죠. 그런 부분에서,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여러 번 하다가 어떤 자리에서 약간 공격적인 인터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어떤 영화를,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도 그 영화의 특정한 영화는 좀 덜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지훈 감독 영화 중에 저는 달콤한 인생 같은 영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조금 덜 좋아하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였는데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 별점이든 한 줄 평이 되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요.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가 성사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 영화를 안 좋게 봤다는 걸 이게 명약관화한데 그 상황에서 인터뷰 해봤자 좋은 소리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평론가님 그런 자리에서 의외로 좀 가감없이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비판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이루어지면 사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굳이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을 뿐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방송에 출연했을 때나 아니면 인터뷰를 했을 때나 제가 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자리가 되면 저는 그걸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다만 최근에는 그런 자리에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져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를 오케이 하셔서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좀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상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도 열린 자세로, 거기다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김지훈 감독님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에서 저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사실 감독님들이 마상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댓글 같은 것도 보시고 하시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물러서지 않는 어떤 강인함이 있으면서 예의도 갖추고 그리고 또, 그런 불편한 자리에서도 전혀 이제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면에서 진심으로 그때 이후로 사실은 그 이전에 이제 어떤 분을 보고 그 인간적으로 존경하긴 는 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근데 그렇죠. 그때 인터뷰 이후로 사실은 김지훈 감독님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좋은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최동원 감독님 얘기를 또 안 하면 섭하겠죠? 최동원 감독님은 가장 한마디로 엄청 스마트한 사람이다. 할 수 있고요. 최동원 감독님도 엄청 달변이에요. 말씀 너무 잘하시고 화제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노력도 엄청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라고 또 엄청.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타고난 재능이 당연히 있고요. 네. 그게 언변이든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재능이든. 그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화제도 엄청 풍부하고
전혀 영화 쪽이 아닌 사람과 최동원 감독하고 다른 한 서너 명이 어떤 만나는 어떻게 보면 마냥 편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도 사실은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완전히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 생각에 최동원 감독은 사실은 약간 봉준호 감독도 그런데 뭘 해도 성공할 사람. 지금 영화 감독으로 지금 1000만 영화가 2편 있고 뭐 그거 외에도 영화도 격찬받고 타짜 같은 모두가 좋아하는 영화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동원 감독은 예를 들면 출판사에 가도 성공했을 것 같고요. 소설가가 돼도 성공했을 것 같고 뭘 해도 성공했을, 영화 평론가를 해도 성공했을 것 같거든요. 이럴 정도로 기본적으로 성실하면서 굉장히 스마트하면서 삶을 사는 태도 같은 것도 제가 옆에서 그냥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셔서 언제나 성취를 할 것 같은 사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좀 듣다 보니까 영화 감독이라는 게 수많은 스태프분들을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매력이 없으면 영화를 또 리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스타일에 따라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네. 세계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니까 뭔가 좀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완력이라거나 아니면 네. 신경질을 부린다, 욕구를 한다거나 이것만으로 현장을 통솔할 수 없죠. 다들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고 나이도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수많은 경력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럴 때 그 사람의 어떤 예술적인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설사 현장에서 충돌한다 할지라도 영화라는 게 뭐라고 할까요? 현장에서 모든 다 화기애애하게 영화를 꼭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싸우기도 하지 않겠어요? 다투기도 하고. 근데 영화가 훌륭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눈 녹듯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뭐 출연을 하든 제작진으로 참여하든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영화를 찍으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가 아니라 영화를 찍으면서 좋은 작품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좋게 나오게 되고 영화가 훌륭하면 그동안의 그 고생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잘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죠. 봉준호 감독의 현장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고 네. 박찬욱 감독도 대표적인 덕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그 분위기에서 소리내거나 뭐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거나 마음을 그런 일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 감독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또 다른 스타일의 감독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산 오보 이후로 좀 이분 소식을 좀 많이 요즘엔 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이준익 감독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참 좋은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신문사를 몇 년간 다니다가 제가 이제 10년 넘게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게 됐어요. 그 나오게 됐을 때 우연히도 이준익 감독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자리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마음이 거의 이제 황폐하게 돼가지고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황폐한 상황이겠어요. 네, 잠깐 숨어 지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준익 감독님 있길래 저도 평상시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냥 그 순간이 너무 괴롭기도 하고요. 또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갈림길이기도 하니까 네. 약간 이준익 감독님이 이렇게 형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갑자기 그래? 그럼 일단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감독님이 있는 빌딩의 바로 아래층에 작은 한 10평쯤 되는 작은 빈 사무실이 나왔다고 그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추진력이 아주 굉장하죠? 일품이네요. 그날 바로 예. 얘기했는데 그날 바로 얘기하고 우리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만두고 그 사무실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1, 2년 있었어요. 그러면 또. 네. 그럴 정도이고 뭐 중간에 심지어는 뭐 세무사도 소개해주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이러면 제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핸들링해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는 감독님 그 회사가 있었고 네. 정승혜 대표라고 아침이라는 또 굉장히 탁월한 그런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대표이신 분이 계셨는데 작고하셨는데요. 그 정승혜 대표하고 이준익 감독이 중간중간 계속 제 사무실로 내려오셔서 며칠에 한 번씩 이 친구가 좀 불편한 거 없나, 어디 가서 밥은 안 굶나,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요즘은 잘 못 뵙고 있지만 그때 초기에 어떤 저를 도와주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고 다혈질이에요. 본인이 얘기하다가 막 스스로 흥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 부분에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처럼 보이잖아요. 열정이기도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한테는 어떤 그런 그 인간다움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준익 감독이 원래 감독하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뭐 카피도 쓰시고 영화 수입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러다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갑자기 감독이 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들 특유의 갖고 있는 어떤 이상한 고집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감독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준익 감독은 그런 쪽에서 애초에 그쪽으로만 목표를 잡으신 분이 아니라서 네,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네. 좀 죄송한 네. 이준익 감독님 작품은 한번 아니요, 원래 뭐 어떨까요? 진짜 중요한 분은 마지막에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예, 이준익 감독 영화 중에서도 좋은 작품이 참 많은데 이게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품성의 영화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디오스타예요. 라디오스타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진한 휴머니티 같은 게 있고 네. 그 영화에 있는 아주 진한 눈물 같은 게 있고 웃음이 있는데 그게 이준익 감독의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라디오스타 워낙 좋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소개해드린다면 약간 굉장히 독특한 사극이고 저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튀기도 하죠. 황산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코미디가 뛰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둔중하게 우리를 치는 어떤 그런 주제도 잘 살아있는 좋은 작품이고요. 황산벌 그리고 라디오스타 이 두 편 여러분께 추천해드립니다. 네, 두 편 모두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한 것과 네. 편하게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지났어 됐어요. 지금 다리에. 지금 미치겠어요. 허리야. 다리 들고 막 허리도 아프고 지금 네. 옆에 무슨 고리가 등을 찔러대는데 지금 힘드네요. 요즘 식당 가도 앉은 다리 거의 안 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자, 어쨌건 편안함을 최대한 추구하는 방송으로 해보지 않았나.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의 쇼는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야. 이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